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소식이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는지 몰랐는데 네. 미국에서 감옥에 수감된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게 뭐 현대판 노예제도 음. 이런 이슈가 있다고요? 네. 그 미국 교도소의 수감자 노동력 착취는 과거에도 사실 여러 번 언급되어 온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네. 이번에 그 AP통신이라는 언론사가 2년여에 걸친 그 취재를 통해서 뭐 그에 얽힌 그 식품 기업들까지 다 언급을 되면서 미국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국에 있는 최소 650개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이 이 교도소가 보유한 뭐 대형 농장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뭐 닭, 소, 돼지 이런 그 가축들을 사육하고 또 자체 가공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부에 나가서도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알만한 기업의 제품 생산에 투입되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수감자들을 통해서 생산된 상품들은 미국 내 기업들에게 이제 팔려 나가는데 일례로 뭐 루이지애나 교도소에서 죄수들이 기른 소들은 이제 가축 시장으로 이렇게 판매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공업자에게 또 넘어가고 도축장을 거쳐서 뭐 버거킹이라든지 뭐 샘스클럽, 타이슨푸드 같이 미국 최대 그 패스트푸드 체인점과 뭐 슈퍼마켓, 육류 수출업체 공급망으로 들어가는 게 밝혀졌습니다. 수감자들이 일을 해서 버는 돈이 시간당 2센트에서 40센트 사이예요. 그러면 하루 8시간 일한다고 생각하면 얼마겠어요? 한 뭐 200원 좀 넘고 뭐 4,000원 좀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네, 220원에서 4,400원 정도 음. 버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현재 연방 정부 기준으로 미국 전체 최저임금이 시간당 7달러 25센트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차이가 많이 나네요. 많이 나죠. 그 곳에 따라서 이제 뭐 사기업에 나가서 일을 하면 뭐 더 벌기도 한다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교도소, 농장 등의 이런 교정시설 내 산업을 통해서 생산된 것들은 그럼 수익이 적느냐? 네. 그건 또 아니거든요. 교도소에서 생산된 상품과 그 서비스와 관련된 노동력이요. 2021년 기준으로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6천억 원 이상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네. 수익은 뭐 교도소나 일을 맡긴 기업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팬데믹 당시에 우리가 많은 기업들이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굉장히 공급에 문제가 생기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 교도소 사업과 수감자를 고용한 회사들은 안정적이고 풍부한 인력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현대판 노예 제도라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뭐라 그럴까요? 칭호를 얻을 만한 이슈인데요. 아무리 범죄자라 하더라도 노동력을 제공했으면 거기에 정당한 그에 응당하는 급여를 줘야 되는데 이거는 뭐 거의 착취 수준인데요. 네, 이게 그래서 불법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민간인이라면 이제 미국에서는 불법이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범죄를 저질러서 수감된 사람에 한해서는 합법입니다. 네. 이게 법이 문제인 거예요. 1865년에 제정된 미국 헌법 제13조 개정안, 그러니까 수정헌법 13조라고도 하는데 여기를 보면 노예 제도와 강제 노동을 금지한다. 이게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런데 단서 조항을 하나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면 법률에 의해 기소돼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벌로 내리는 강제 노역이나 노예 행위는 예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이 남북 전쟁이 끝나고 그 노예가 해방된 이후에 다시 노예들을 잡아서 가둘 명분이 됐어요. 예. 당시에 많은 흑인들이 거리를 막 돌아다녔다. 그러면서 불황죄, 배회죄 이거를 주고 네. 쓰레기를 버렸다. 네. 그러면 사회질서 문란죄 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사소한 범죄로 무더기로 다 잡아들인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미국이 중국 보고 강제 노역하지 말라고 비난하는 대표적인 언급을 많이 하는 국가인데 네. 이거 정작 본인들 내부에서 조용히 이런 거 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중국에서 뭐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자유롭지 않거든요. 중국도. 맞아요. 그런데 중국 정부가 그런 거 지적할 때마다 미국에게 너희나 잘해라. 쿠바 관타나모 기지 안에서 있는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네. 또 그냥 저 시정하겠다 하면 되지 뭘 저렇게 또 응대하나 했는데
충분히 그런 소리 나오겠는데요. 맞아요. 그 부분이 좀 문제인데 예를 들면 미국이 중국 신장 위구르 강제 노역으로 생산된 면화는 수입을 금지할 거야라고 네. 했잖아요. 근데 정작 미국 수감자들이 강제 노동으로 수확한 농작물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의 공급망에 납품이 되고 있어요. 참. 그러니까 해당 기업들이 직접 교도소와 거래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불법이 아니다, 합법이다 하는 조항도 굉장히 이 부분이 문제가 돼가지고 연방 차원에서 이의가 제기된 상태예요. 예. 그래서 올해 12개 주에서는 이 문제가 되는 표현을 없애기 위한 투표를 계획하고 있고 어쨌든 현재는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의 보상과 연방 안전 기준을 포함한 가장 기본적인 보호를 수감자들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열악한 근로 조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민원도 제기 못하죠. 예.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민간인과 다른 처우도 받고 있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노조도 결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조건이죠. 네. 인력도 풍부하고 그리고 만약에 좀 다치거나 좀 사망하는 사고가 있다 그러면 민간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면 그만입니다. 거기다가 노조도 설립을 못한다고 하니까 불만도 나올 수가 없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죠. 이 교도소가 아까 민간 교도소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미국에서는 교도소를 민간에서도 운영을 하나 보죠?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주에서 하는 그런 교도소도 있고 민간에서 하는 교도소도 있습니다. 아, 그걸 왜 여쭤봤냐면 네. 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교도소를 운영하는 주체가 다 정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뭔가 나름대로 입장 표명을 해야 될 주체가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정부지만 만약에 미국 같은 경우 교도소가 민간에서도 운영하는 교도소가 있다면 이건 정부 입장이 어떤가요? 이렇게 질문 드릴 수가 없어서 그러면 교도소 입장은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교도소 입장은 이제 일부 교도소에서는 이거 모든 일이 강제로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다. 일부 주에서는 무보수라고 해도 이 죄수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대기자 명단도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 왜냐하면 이건 기술을 배우는 일이지 않느냐. 석방됐을 때 이 사람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이거를 써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목적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기술을 통해서 재범도 막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곳 같은 경우에는 뭐 열심히 일하면 그 대가로 형량을 줄일 수 있게 뭐 그런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교도관은 또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나는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 왜냐하면 죄수들이 그렇게 일하는 것은 사회에 진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느냐. 네. 교도소에서 생산해서 직접 식재료로 쓰이기도 하니까 세금을 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절약하는,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서로 윈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소식 한번 보죠.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이죠.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안을 드디어 통과시켰어요. 네. 사실 이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유럽 국민이나 유럽의 각국 정부들이 좀 피로감을 느꼈다라는 소식을 저도 외신을 통해서 많이 받아서 지원안 통과가 되려나 안 되려나 궁금했었는데 결국 통과는 됐는데 그동안 반대했던 헝가리가 마음을 돌린 게 통과의 주요 요인이라고요? 네, 이 유럽연합 예산이라는 게 만장일치가 돼야 편성과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회원국 중에 어느 하나라도 반대를 하면 불발이 됩니다. 유럽연합이 지난해 12월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4년간 5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72조 원 규모를 지원하는 원조안을 내놨는데 헝가리의 거부권을 행사로 지원이 어려워졌어요. 네.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미국이 60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책을 의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했거든요. 공화당이 반대하면서.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자금길이 끊기는 그런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이걸 통과시켜서 도와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앞으로도 나 계속 거부할 거야. 이런 의사를 보이면서 유럽연합과의 충돌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그 특별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만장일치로 합의됐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 뜻은 결국에 헝가리가 이제 두 손을 들고 합의에 이제 동의를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헝가리는 왜 반대한 거예요? 헝가리
헝가리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헝가리가 러시아와 일단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을 거다. 친러시아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사실 헝가리가 반대 의견을 내어오면서 버틴 거는 그 헝가리에 할당된 그 유럽연합 기금을 받기 위한 어떻게 보면 밀당 같은 전략이었어요. 그 오르반 총리는 지난 2010년 집권 이후에 친정부 기업들에게 언론사를 좀 인수하라고 압박을 줍니다. 그래서 인수를 하면 정부에 유리한 기사를 내놓도록 그렇게 일을 시키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선거에서도 원하는 대로 의석도 많이 차지하고 국정 운영도 해오면서 4번의 연임을 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사람들은 헝가리를 법치주의가 무너진 곳이다. 네. 삼권 분립도 훼손됐다. 네. 그런 결과를 낳은 건 이 빅토르 오르반 총리의 이런 언론 장악 때문이다 하면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비판을 받습니다. 근데 막상 EU가 이 법치주의를 위반했다고 징계를 하려고 하면 그것도 동의를 또 해야 되는데 헝가리와 폴란드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서로에 대한 제재를 거부하게 이렇게 막아줘요. 근데 폴란드도 똑같이 법치주의가 무너진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방패가 되어준 겁니다. 그러다가 2021년 유럽의회가 헝가리가 법치주의를 지켜야 EU의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하는 조항을 추가해요. 네. 일종의 방법을 찾아낸 거죠. 네. EU는 코로나 대처용으로 만든 경제회생기금 7,500억 유로가 있었는데 이 중에 헝가리에게 할당된 300억 유로를 법치주의를 어겼다 이런 근거로 3년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EU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을 개시할 때 당시 헝가리가 반대하지 못하게 예. 그 직전에 300억 유로 중에 찬성을 하면 이제 100억을 주겠다. 100억 네. 유로를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러면 주겠다고 했으니까 헝가리는 그걸 받으려면 네. 동의를 좀 해줘야 그렇죠.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가입에 대한 그 검사 협상 이거는 통과가 돼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러나 이제 헝가리는 102억을 받고 찬성표를 던졌지만 머리 좋게 나머지 다 받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지를 남겨둬야 되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가입 협상만 오케이 하고 그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또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받지 못한 198억 유로를 챙기기 위한 어떤 압박 수단을 남겨놓고 이번에 헝가리가 찬성 쪽으로 고집을 꺾으면서 이제 남은 금액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제 외교학자들하고 한번 되게 뭐 언젠까지는 아닌데 네. 제가 그분들에게 기분 상하는 발언을 어떤 세미나 가서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네. 외교에 무슨 원칙이 뭐가 있냐. 다 국익에 따라서 말 바꾸고 그때그때 판단이 달라지는 거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원로 그 외교 통에 해당되는 학자님이 네. 발끈하시는 거예요. 박 교수님 말씀은 마치 우리가 무슨 기회주의자들처럼 말씀하시네요. 딱 그러시면서 순간 제가 아차 싶었죠. 근데 저는 오랫동안 제가 국제 관계를 그냥 옆에서 봤을 때 제가 뭐 전통 그쪽 분야 학자는 아니니까 제가 감히 선입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방금 헝가리 사태처럼 무슨 인권이니 무슨 가치니 뭐 지금 자기들 돈 받을 거 그거 지금 볼모 잡은 거네. 저는 이런 생각이 오늘 들어서 더 확고해지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진짜 국제관계는 무슨 말씀 드리려고 이 얘기를 잠깐 했냐면요. 아 진짜 국제관계는 일단 어떤 나라든 국력이 있어야 다른 그럼요. 나라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거지 맞습니다. 영원한 우방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인도에서는 요즘 국민 음식인 치킨, 버거, 특히 버터치킨? 네. 이걸 누가 처음 만들었느냐를 두고 소송전이라고요? 네. 아, 교수님 이거 우리로 따지면 뭐 김치 원조 누구냐 소송전 그런 거네요? 맞아요. 뭐 불고기, 뭐 언양 불고기를 누가 어느 집이 먼저 개발을 했느냐를 네. 두고 소송이 붙은 그런 느낌인데요. 예. 교수님 혹시 인도의 버터치킨 드셔보셨어요? 그럼요. 먹어봤죠. 카레.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치킨 커리인데 그 토마토 베이스 커리 안에 버터 덩어리를 넣고 넣죠. 예. 네, 그다음에 요거트로 이렇게 절여가지고 이렇게 마리네이드해서 구운 치킨이 들어가는 요리예요. 근데 이 버터 치킨을 처음 만든 곳으로 알려진 곳이 인도 델리 지역의 굉장히 유명한 식당인데 모띠 마할이라는 곳이거든요. 네. 근데 이곳이 이제 버터 치킨이 우리의 유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다르야 간즈라는 또 다른 식당이 아니다 이게 우리의 유산이다
이렇게 하면서 저작권 침해로 그 모띠 마할이라는 식당이 24만 달러짜리 우리 돈으로 3억 원짜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려면 그 버터치킨의 유래에 대해서 거슬러 또 올라가고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좀 네. 있습니다. 그 버터치킨이요. 1947년에 이제 인도가 독립되면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이제 하루 차이로 독립 선언하고 갈라지는데 당시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할이 되면서 현재 파키스탄 땅인 페샤와르에서 식당을 하던 모카싱 람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주방장, 직원 모두가 그 당시에 페샤와르를 떠나서 인도 델리로 이주를 합니다. 네. 난민이 된 셈이 됐어요. 근데 이 모카싱 람바는 열심히 자기가 노력해서 키운 식당을 어쨌든 파키스탄에 두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좀 의욕을 잃은 거예요. 사업의 의욕을. 네.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가르쳤던 같이 일했던 직원 셋이 연락이 끊겼던 직원 셋이 찾아와가지고 그 모띠 마할이라는 가게 있잖아요. 예. 그 가게 이름 저희가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저희가 그 탄두리라는 그 화덕에 구운 치킨, 탄두리 치킨이라고 하죠. 그 치킨 요리, 탄두리 치킨 팔려고 하는데 그 이름 써도 되는지 허락해 주세요 했는데 이제 허락을 해준 거예요. 네. 모카싱 람바가. 그래서 허락을 해주면서 모띠 마할의 탄두리 치킨 이렇게 해서 가게를 차리고 네. 그게 굉장히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당시에 그 육류가 늘 부족하던 시절이어가지고 그 팔고 남은 탄두리 치킨 조각을 어떻게 하면 재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이때 탄생된 게 바로 버터치킨이에요. 네. 근데 이 가게가 1년 만에 너무 잘 돼가지고 인도 초대 총리 네루 총리가 네. 단골이 되기도 하고 1984년에는 저기 멀리 뉴욕 타임즈에서도 소개될 만큼 유명해집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거와 유사한 사례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아주 원조집 유명한 예를 든 겁니다. 설렁탕집이 뭐라 그럴까요? 맛집의 그 원조인 그 할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두 며느리가 할머니 밑에서 그 레시피를 있죠, 배웠는데 있죠. 네. 뭔지 아시죠? 네. 근데 이 두 며느리가 각각 그거 내가 물려받아야 된다 하면서 싸우다가 한쪽 며느리가 길 건너편에 똑같은 걸 차린 거예요. 어찌 보면 여기도 똑같네요. 창업 멤버 중 한 명이 따로 나와 식당 차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창립 멤버가 이제 3명 있는데 셋 중에 이제 둘이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B가 따로 나와서 다르야 간즈라는 식당을 차리고 자신이 버터치킨과 다른 요리를 발명했다고 주장하니까 A가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근데 버터치킨은 내가 식당이 그 델리로 옮기기 전부터 개발했던 건데 B가 우리 식당 로고나 어떤 느낌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이 발명했다는 그런 거짓 소개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에요. 근데 문제는 B가 2018년에 상표권 등록을 먼저 해버렸어요. 그래서 A가 개발했다는 걸 증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인도 재판 속도가 또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면 앞으로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 안에는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죠. 네. 별건 아닌 일 같기는 한데 우리가 들으면 근데 요 기사가 BBC, 가디언,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할 정도로 이 국민 커리의 시초를 놓고 벌이는 이 재판이 지금 인도 사람들 사이에서 초미의 관심사다.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만 하네요. 우리로 따지면 양념통닭 원조 누구야?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맞아요. 예, 하여튼 인도에서도 참 우리랑 유사한 소송도 있고 해서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원래 지금도 사실 세계 기후 위기 또 그것 때문에 세계 식량 위기 이런 것들이 만연되어 있거든요. 뭐 그래서 OECD뿐만 아니라 월드뱅크에서도 계속 문제를 지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미국이 요즘 내놨는데 그 해법이 되게 특이하다. 네. 아프리카 국가들이 전통 작물 많이 키우면 해결된다. 이게 또 무슨 소리예요? 이게 우리가 보통 그 주요 3대 곡물 하면은 밀, 쌀, 옥수수. 감자 아니군요. 옥수수군요. 옥수수 이렇게 네. 떠올립니다. 근데 전 세계 식탁을 지배하는 곡물인데 1960년대와 70년대 미국이 주도한 이 녹색 혁명으로
비료 살충제를 사용해서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예. 옥수수 밀 생산이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농부들도 토양과 기후에 더 적합한 전통적인 농작물은 돈이 되지가 않으니까 네. 고개를 돌리고 다 이런 걸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에 지난 50년 동안 옥수수 같은 주요 곡물을 키워서 얻는 수익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소수 국가가 곡물 생산을 지배하게 되고 소수의 곡물 위주로 사람들의 식단이 변합니다. 네. 문제는 우리가 식량 안보를 떠올리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요즘에 뭐겠어요? 기후잖아요. 네. 이상 기후인데 비가 와야 되는 곳에는 비가 오지 않고 안 와도 되는 곳에는 너무 많이 오고 하니까 과하다 싶게 또 뜨거운 폭염 이런 것도 생기고 네. 그래서 작물들이 정상적으로 자라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국무부 세계 식량 안보 특사인 캐리 파울러라는 사람이 이 상황의 해결책으로 뭘 제시를 했냐면 아프리카 국민들이 카사바, 동북콩, 수수 같은 오래된 전통 작물을 다시 되살려서 그걸 많이 키우면 된다. 네. 그런 전통 작물은 거친 날씨에 더 잘 견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양가도 더 높다라는 겁니다. 아프리카 전통 작물 중에 영양분이 가장 많은 작물을 골라내고 그중 어떤 작물이 미래 기후에서 잘 자랄 것인지를 지도를 작성해 봤대요. 예. 그랬더니 60여 종 정도가 걸러졌는데 이런 방식으로 추려낸 토착 농작물을 뭐 IBM 같은 회사들이 기술적으로 토양 지도 작성을 이렇게 해주고 네. 뭐 바이엘이 뭐 종자를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하겠다. 그런 계획을 내보였습니다. 근데 이 중에 한 가지 작물을 소개해드리면 그래스피라고 그라스 완드콩이라고 불리는데 가뭄으로 흙이 마르고 금이 간 땅들 있잖아요. 네. 그 사이사이에서 꽃이 피는 그리고 열매를 맺는 작물이에요. 예. 근데 이 작물이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그라스피가 다만 문제가 있는데 이 그라스피를 너무 많이 먹으면 네. 신경학적 손상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후에는 여전히 강하지만 독성이 없는 품종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신에 요즘에 가뭄도 많잖아요. 네. 곳곳에서. 그랬을 때는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작물이니까 요거를 어떻게 좀 개량을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네요. 그 기후 환경에 적합한 작물을 먹을 수 있게 개선하는 게 더 좋은 거지. 맞지도 않는 걸 거기서 심어서 억지로 생육하려는 게 더 적합하지 않다. 그런 전략이기도 하네요.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꼭 큰 홍수가 오거나 가뭄이 오고 나면 그 원래 우리가 막 만들어놨던 인공적인 거 다 없어지고 원상복구가 꼭 돼 있더라고요. 그런 시사점도 같이 담겨져 있는 것 같네요. 뭐 또 준비해 오신 거 하나 있는데 이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이거 네. 다음 주로 넘겨서 알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 어혜진 소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